보호자분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두 분 환자의 초기 등록 기록을 확인하던 중에 그 이름이 같습니다. 윤혜숙은 얼어붙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낡은 가죽 지갑 속으로 들어갑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지갑 깊숙한 곳에서 색이 바랜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나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종이 가장자리를 누렇게 변색시켰지만 사진 속 글씨는 여전히 선명합니다. 1995년 12월 27일 보건소 분만실. 사진 속에는 갓 태어난 신생아의 작은 손목에 채워진 팔찌가 보입니다. 희미하지만 선명하게 읽히는 이름. 그 활자체가 지금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청년의 팔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복도의 냉기가 해숙의 등을 타고 오릅니다. 강태성 회장이 주저앉습니다. 70년을 살아온 그 위풍당당한 체구가 무너지듯 벽에 기댑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손이 벽을 더듬습니다. 설마 당신이 그날에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도 적개심도 아닙니다. 그저 깊은 오래된 두려움이 터져 나오는 소리입니다. 마치 겨울 호수 아래 갇혀있던 무언가가 얼음을 깨고 수면 위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해숙이 사진을 꼭 쥐며 말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합니다. 그 겨울 내가 지킨 건 한 생명이었고 오늘 내가 지킬 건 우리 아이들의 삶입니다. 이 이야기는 30년 전 한겨울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되는 오늘,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겨울은 모든 것을 얼리지만 진실만은 얼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에 눈 아래 묻혀 있던 그것이 이제 봄을 향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강남의 한정식집 귀빈실. 은은한 조명 아래 오칠된 테이블 위로 정갈한 음식들이 차려집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입니다. 11월 초저녁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차가운 공기가 유리창을 타고 희미하게 스며듭니다. 방 안은 따뜻하지만 어딘가 긴장이 감돕니다. 윤소희는 차분하게 냅킨을 펼치며 예비 시아버지를 바라봅니다. 33년을 살면서 그녀는 늘 증거와 사실로 세상을 이해해왔습니다.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배운 것은 진실은 항상 기록 어딘가에 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냅킨의 모서리를 정갈하게 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윤소희입니다. 준범 씨와 2년 전 독서 모임에서 만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옆에 앉은 강준범이 그녀의 손을 살짝 잡습니다. 30세 건축사무소 대리. 아버지 앞에서는 늘 작아지지만 소희 옆에 있을 때만큼은 자신이 있습니다. 그의 손바닥이 따뜻합니다. 아버지, 소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줬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맞은편에 앉은 윤혜숙이 물잔을 들어 올립니다. 67세. 밤 택시 기사 18년 차. 거친 손, 단단한 어깨, 하지만 눈빛은 따뜻합니다. 물잔 표면에 조명이 반사되어 그녀의 얼굴에 부드러운 빛을 던집니다. 우리 딸이 준범이를 많이 좋아합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약속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강태성 회장의 손이 테이블을 탁 칩니다. 물잔이 흔들리고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창밖에 찬바람이 유리를 스치는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립니다.
당신 윤혜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입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설그룹 회장으로 40년을 살아온 그의 위압감은 방 전체를 압도합니다. 조명마저 잠시 어두워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해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봅니다. 30년. 그녀는 이 순간을 예상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잊고 있었을까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히고 그 사이로 3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강태성 씨.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저 담담한 목소리입니다. 태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합니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테이블 위의 음식들이 그의 떨림에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이 결혼은 안 됩니다. 절대로. 준범이 당황해서 아버지의 팔을 잡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입 닥쳐. 네가 뭘 안다고? 태성의 손이 물잔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물잔이 공중을 가르며 해숙을 향해 날아갑니다. 찬란한 조명 아래 물방울이 공중에서 반짝이며 흩어집니다. 물이 해숙의 어깨를 적십니다. 차가운 물이 옷에 스며들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태성을 조용히 바라볼 뿐입니다. 물이 옷깃을 따라 천천히 흐릅니다. 소희가 황급히 일어나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엄마, 괜찮아? 해숙이 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괜찮다. 괜찮아. 태성이 준범을 노려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뿐 아니라 오래된 상처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너 때문에 회사가 기울 뻔했어. 내부 고발로 서류를 넘긴 게 바로 이 여자야. 그런 사람의 딸과 네가 결혼하겠다고? 준범이 멍하니 해숙을 바라봅니다. 소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응시합니다. 방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떨어진 것만 같습니다. 상견례는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한정식 집 귀빈실 문이 거칠게 닫히고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0년 전의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땅 속의 씨앗들이 숨을 죽이듯 진실도 30년 동안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해숙이 카운터를 지나가다 멈춥니다. 카운터 한쪽에 놓인 오래된 필름 카메라. 폴라로이드 카메라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됩니다. 몇 초간, 아주 짧지만 의미심장한 순간입니다. 카메라의 렌즈가 희미한 조명을 받아 둔탁하게 빛납니다. 밖으로 나온 소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립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아버님이 왜 저러셔? 해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합니다. 오래된 일이다. 엄마가 해결할게. 무슨 일인데? 내부 고발? 엄마가 지금은 아니다. 소희야, 준범이 괜찮겠니? 소희가 고개를 돌려 건물 입구를 바라봅니다. 준범은 아버지와 함께 다른 출구로 나간 듯합니다. 밤의 서울은 차갑고 불빛들은 너무 밝습니다. 연락해 볼게. 해숙이 딸을 안습니다. 단단하게, 오래. 딸의 체온이 그녀의 가슴으로 스며듭니다.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것만 바래.
그날 밤 서울의 거리는 차갑습니다. 11월의 바람이 낙엽을 흩날리고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도심. 한복판에서 네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람이 씨앗을 흩어놓듯 진실도 흩어졌다가 다시 한 곳으로 모일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숙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창밖으로 11월의 흐린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엄마, 나야. 소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침착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딘가 멀리 떨어진 공간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립니다. 준범 씨랑 얘기했어. 우리 둘이 결정했어. 아버님이 진정하실 때까지 우리 잠깐 연락 안 할게. 뭐, 소희야. 그게 무슨... 엄마, 괜찮아. 우리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냥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준범 씨 아버지도, 우리도 며칠만 있을게. 걱정하지 마. 전화가 끊깁니다. 신호음만이 차갑게 울립니다. 해숙이 휴대폰을 내려다봅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택시 기사로 18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작 자기 딸의 이야기에는 이렇게 무력합니다. 창밖의 햇살이 희미하게 그녀의 손등을 비춥니다. 윤혜숙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밤마다 택시를 몰며 사람들의 표정, 목소리, 작은 습관들을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능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무언가를 읽어내는 그 능력이. 해숙은 소희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편의점, 지하철역, 작은 카페. 그리고 마지막 위치는 강북의 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컴퓨터 화면의 파란 빛이 그녀의 얼굴을 차갑게 비춥니다. 같은 시각 강태성의 저택. 거실에서 태성과 그의 아내 장지연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지연은 62세. 우아하고 이성적인 여성입니다. 거실의 큰 창으로 정원의 나무들이 보입니다. 11월의 바람에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고 마지막 낙엽들이 떨어집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보,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윤혜숙 씨가 그렇게 미운 사람이었나요? 태성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된 두려움이 어려 있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몸을 흔들고 그림자들이 거실 바닥에 춤을 춥니다. 당신은 몰라.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1995년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어. 내부 서류가 언론에 넘어갔고 감사가 들어왔고 난 모든 걸 잃을 뻔했어. 그래서요? 그게 30년 전 일인데 지금 아이들 결혼을 막을 이유가 되나요? 태성이 주먹을 쥡니다. 손등에 핏줄이 푸르게 드러납니다. 난 또 잃고 싶지 않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두려워. 그 여자가 우리 가족 안으로 들어오면 또 뭔가 무너질 것 같아. 지연이 한숨을 쉽니다. 그 한숨이 거실의 고요한 공기 속으로 스며듭니다.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사셨죠. 통제하고 관리하고 막아내고. 그런데 여보, 아이들의 행복까지 통제할 수 있나요? 태성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창밖의 나무들을 바라볼 뿐입니다. 공포는 사람을 지배합니다. 강태성은 30년 전의 추락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그를 차갑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한편 강북의 게스트하우스.
소희와 준범이 작은 방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뿐인 소박한 공간입니다. 창밖으로 회색빛 서울의 하늘이 보이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준범이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미안해, 소희야.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 나도 처음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화내시는 거. 소희가 그의 등을 쓰다듬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따뜻합니다. 괜찮아. 우리 잘못이 아니야. 그냥 어른들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겠지.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래도 어머니께 물잔을 던지시다니. 난 정말 소희가 그의 말을 끊습니다. 준범 씨, 우리 도망친 거 아니야. 그냥 잠깐 숨 고르는 거야. 사실을 정리하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는 거야.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준범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창밖에 회색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고마워, 소희야. 네가 있어서.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잠깐의 숨 고르기가 얼마나 큰 파도를 불러올지. 그리고 그 파도 속에서 30년 전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지. 고요한 물 아래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하지만 거부할 수 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밤 11시. 준범이 머물던 강북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 경보가 울립니다. 4층 복도에서 시작된 작은 불. 누군가 담배를 제대로 끄지 않았거나 전기 합선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경보음이 건물 전체를 울리고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입니다. 연기가 복도를 타고 빠르게 번집니다. 회색 연기가 천장을 따라 구름처럼 퍼져나갑니다. 소희가 비명을 지릅니다. 준범 씨 문 열어, 연기가 들어와. 준범이 문을 열지만 복도는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소희의 손을 꽉 잡고 계단을 향해 뛰어갑니다. 연기가 목을 조이고 눈을 따갑게 합니다. 소희야! 코 막고 숙여, 빨리!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갑니다. 하지만 3층에서 소희가 기침을 시작합니다. 연기가 폐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다리가 휘청입니다. 기침이 멈추질 않아. 준범이 그녀를 안아 올립니다. 소희의 몸이 그의 팔에서 떨립니다. 버텨, 소희야! 조금만 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밤의 정적을 찢으며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구급대원들이 달려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두 사람을 감쌉니다. 불은 20분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화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연기를 마신 두 사람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11월의 밤은 유난히 차갑고 구급차의 빨간 불빛이 어둠 속에서 회전합니다. 응급실. 해숙이 달려옵니다. 택시를 몰다가 소희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온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응급실의 밝은 조명이 그녀의 불안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소희야. 소희야, 괜찮아? 소희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손을 흔듭니다. 마스크 너머로 그녀의 숨소리가 거칩니다. 엄마, 괜찮아. 연기 좀 마셨어. 의사가 다가옵니다. 하얀 가운이 형광등 빛에 더욱 하얗게 빛납니다. 보호자 되시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연기 흡입이 있어서 하룻밤 정도 관찰이 필요하고요. 내일 아침이면 퇴원 가능합니다.
해숙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 한숨 속에 30년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로비. 강태성과 장지연이 도착합니다. 태성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합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고 눈빛이 흔들립니다. 준범이 어디 있어? 간호사가 안내합니다. 401호실입니다. 태성이 복도를 뛰어갑니다. 70세의 나이를 잊은 듯합니다. 그는 병실 문을 열고 침대에 누운 준범을 봅니다. 복도의 냉기가 문을 통해 병실로 스며듭니다. 준범도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침대 옆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깜박이고 희미한 기계음이 방 안을 채웁니다. 아버지, 태성이 주저앉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준범의 손을 잡습니다. 그의 손이 떨립니다. 준범아, 괜찮니?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도 위압감도 아닙니다. 그저 순수한 두려움입니다. 한 아버지의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내가 또 아이를 잃을 뻔했구나. 준범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산소 마스크가 희미하게 김을 서립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 괜찮아요.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 눈물이 준범의 손등에 떨어지고 차가운 병실 공기 속에서 빛을 반사합니다. 공포는 때때로 사람을 바꿉니다. 강태성은 이 순간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잃을 뻔한 아버지였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자리에 가장 본질적인 감정만이 남았습니다. 복도에서 해숙과 지연이 마주칩니다. 두 여성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위민거리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또 한 번 울립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지만 따뜻합니다. 소희는 괜찮나요? 네, 다행히. 준범이는요? 역시 다행입니다. 두 사람 사이로 소독약 냄새가 흐릅니다. 지연이 한 발 다가섭니다. 그녀의 얼굴에 복도의 차가운 빛이 내려앉습니다. 윤혜숙 씨,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안정되면 해숙이 그녀를 바라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긴장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진실이 천천히 수면 위로 마치 겨울 호수의 얼음이 봄의 온기에 조금씩 녹아내리듯 30년 동안 얼어있던 무언가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준범과 소희는 관찰실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의사가 회진을 돌며 차트를 확인합니다. 병실 창으로 11월의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먼지들이 빛 속에서 느리게 떠다닙니다. 이상하네요. 간호사가 묻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갑니다. 무슨 일이세요? 환자 두 분의 초기 등록 기록을 보니까 보호자명이 좀 이상해요. 전산 시스템에 입력된 최초 보호자와 현재 보호자가 다릅니다. 그럴 수 있죠. 보호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날짜를 보세요. 1995년 이 병원 개원 첫 해입니다. 간호사가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컴퓨터 모니터의 파란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춥니다. 강준범 환자분 기록이 왜 1995년부터 있죠? 지금 30세면
출생 기록이 여기 남아 있네요. 신생아실 입원 기록, 보호자명은 윤혜숙.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멀리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 모든 것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래된 병원 전산 시스템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진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1995년 이 병원이 개원했을 때의 기록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모두 옮겨진 그 데이터들. 그리고 그 속에 잠들어 있던 이름 하나. 진실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복도에서 지연이 병실로 들어옵니다. 그녀는 태성에게 작은 종이봉투를 건넵니다. 봉투가 희미한 바스락 소리를 냅니다. 여보, 이거 당신이 보관하고 있던 거죠? 태성이 봉투를 받아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봉투의 색이 세월에 발해 있습니다. 어디서 잤어? 서재 금고에서 당신이 왜 이걸 30년 동안 버리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아요. 봉투 안에는 작은 접수증이 있습니다. 낡고 바랜 종이. 1995년 12월 27일. 보건소 분만실. 종이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고 글씨는 희미하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습니다. 태성이 그것을 꺼내봅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창밖의 햇살이 그 접수증을 비추고 30년의 시간이 종이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연아,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윤혜숙 씨에게. 비밀은 무겁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강태성과 장지연은 30년 동안 이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려놓을 시간이 온 것일까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 나무들이 묵은 가지를 떨어뜨리듯 사람도 오래된 짐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복도 한쪽 자판기 앞. 해숙이 커피를 뽑아 들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11월의 햇살이 차갑게 병원 유리창을 비춥니다. 하늘은 맑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녀는 지갑을 꺼냅니다. 지갑 안쪽 숨겨진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종이가 손 안에서 바스락거리고 오래된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풍깁니다. 1995년 12월 27일. 보건소 분만실. 보호자 윤혜숙. 똑같은 날짜. 똑같은 장소. 30년이라는 시간이 두 장의 종이 사이에 흐릅니다. 혜숙이 눈을 감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그녀의 눈꺼풀을 따뜻하게 데웁니다. 1995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서울에 폭설이 내렸고 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 윤혜숙은 친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한 생명을 살렸고 그 생명이 30년 후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1995년 12월 27일 밤 10시. 혜숙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거세게 날립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눈보라 속에서 흐릿하게 빛납니다. 혜숙아, 나 정연이야. 도와줘. 목소리가 약하고 떨립니다. 전화기 너머로 고통스러운 신음이 들립니다. 정연아, 무슨 일이야? 애가 나올 것 같아. 병원까지 못 갈 것 같아. 제발. 혜숙이 차를 몰고 정연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눈길의 차가 미끄러지고 시야는 흐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이고 타이어가 눈을 헤집으며 전진합니다. 정연의 집. 작은 원룸. 바닥에 피가 번져 있습니다. 방 안은 차갑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듭니다. 정연아, 정연이 벽에 기대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이마에는 땀이 흐릅니다. 숨소리가 가쁘고 불규칙합니다. 혜수가, 나 이제 안 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병원 가자. 안 돼. 병원 가면 신분 밝혀야 해. 나 지금 도망 중이야. 그 사람한테서. 해숙이 정연을 안아 올립니다. 친구의 몸이 너무 가볍고 너무 차갑습니다. 됐어. 나 믿어. 내가 책임질게. 그녀는 정연을 차에 태우고 가장 가까운 보건소로 달려갑니다. 눈발이 앞유리를 때리고 세상은 온통 하얗습니다. 당직 의사가 긴급 조치를 취합니다. 분만실의 밝은 조명이 눈부십니다. 보호자 되세요? 네, 성함이 윤혜숙입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작고 약한 울음소리. 의사가 신생아를 들어 올립니다. 그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채우고 창밖의 눈보라 소리를 뚫고 울립니다. 아이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산모가 정연이 해숙의 손을 잡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지만 악력은 여전히 강합니다. 혜수가, 고마워. 아이만은 살려줘. 정연아, 버텨. 네가 키워야지. 나, 안 돼. 알아. 내가, 혜수가, 약속해. 아이들, 좋은 곳에. 정연의 손이 풀립니다. 천천히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의사가 달려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합병증입니다. 출혈이 너무 심합니다. 해숙이 정연의 손을 꽉 잡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체온은 이미 식어가고 있습니다. 분만실의 시계가 째깍거리고 창밖의 눈은 계속 내립니다. 정연아, 정연아. 그날 밤 윤혜숙은 친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 생명을 지켰습니다. 신생아실에 누워있는 작은 아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조용한 신생아실에 울려 퍼졌고 해숙은 그 소리를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보호자님, 산모분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입양 절차 밟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해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신생아실의 따뜻한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감쌉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좋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녀는 호주머니에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꺼냅니다. 당시 택시 안에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것입니다. 손님들의 분실물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카메라가 그녀의 손 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카메라 셔터가 눌립니다. 신생아의 작은 손목에 채워진 팔찌가 사진에 담깁니다. 날짜, 시간, 이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사진이 천천히 나오고 이미지가 점점 선명해집니다. 윤혜숙은 그 사진을 지갑 깊숙이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증거로, 기억으로, 아니면 언젠가 이 아이가 자신의 시작을 알아야 할 때를 위해서. 사진은 30년 동안 그녀의 지갑 속에서 색이 발해갔지만 그 의미는 결코 바래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 해숙이 눈을 뜹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손등에 차갑게 내려앉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준범이? 하지만 그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입양 절차를 밟은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누가 키웠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친구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요. 씨앗을 땅에 묻고 자라기를 기다리듯 그녀는 그 아이의 안녕을 멀리서 기원하며 살아왔습니다. 간호사가 복도를 지나갑니다. 신발 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보호자님, 혹시 환자분과 관련해서 옛날 기록 조회 가능한가요? 해숙이 고개를 듭니다. 네. 무슨, 아, 아닙니다. 제가 실수로. 죄송합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지나갑니다. 하지만 해숙은 그 말을 놓치지 않습니다. 옛날 기록?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간호사실 쪽으로 걸어갑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칩니다. 병원, 옥상 정원. 강태성이 혼자 서 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옥상을 휩쓸고 멀리서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고 도시의 불빛만이 하늘을 물들입니다. 뒤에서 해숙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강태성 씨. 태성이 돌아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적개심도 없습니다. 그저 깊은 피로가 서려 있습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그의 어깨를 스칩니다. 윤혜숙 씨, 두 사람은 벤치에 앉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11월의 찬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갑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 사이렌 소리, 도시의 밤이 숨 쉬는 소리가 들립니다. 태성이 먼저 입을 엽니다. 그의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피어오릅니다. 30년 전 내 회사에 감사가 들어왔습니다. 내부 서류가 언론에 흘러나갔고 부정 입찰 의혹이 불거졌어요. 회사가 기울었고 난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습니다. 바람이 그 목소리를 데려가려 하지만 말들은 공중에 떠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조사한 결과 서류를 넘긴 사람의 흔적이 당신 쪽으로 이어졌어요. 당신이 당시 우리 회사 협력업체에서 일했고 당신이 접근할 수 있는 서류였으니까. 해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머리카락도 바람에 흩날립니다. 그래서 날 배신자로 믿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결혼을 파기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깜박입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성이 계속합니다. 그날 이후 난 사람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모든 걸 통제해야 했어요. 사람도, 상황도, 감정도 통제하지 않으면 또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그게 내가 살아온 방식입니다. 30년 동안. 해숙이 그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지만 그 속에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강태성 씨, 나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내부 고발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그날 내가 한 건 사고 신고뿐이었습니다. 태성이 멍하니 그녀를 바라봅니다. 바람이 잠시 멈춥니다. 해숙이 천천히 말합니다. 기억하세요? 1995년 12월, 당신네 회사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었죠. 안전장비 없이 작업하다가 인부 한 명이 추락했어요. 난 그 근처를 지나가다 목격했고,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게 그 사고 신고가 조사로 이어졌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 입찰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나는 단지 사람을 살리려고 신고했을 뿐입니다. 당신을 부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태성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눈물을 반사합니다. 그럼 나는 30년 동안,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는 30년 동안 당신을 증오했습니다. 당신을 배신자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증오 때문에 나 자신까지 가뒀습니다. 통제와 불신 속에서. 해숙이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합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습니다. 태성이 고개를 숙입니다. 70세 노인의 어깨가 떨립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오고 그의 눈물을 식힙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오해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강태성은 30년 동안 오해 속에서 살았고 그 오해가 그를 차갑고 통제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빛을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옥상 정원에서 진실이 마침내 말을 합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오고 얼음이 아무리 두꺼워도 햇살은 그것을 녹입니다. 해숙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강태성 씨, 준범이는 정말 당신의 아들입니까? 태성이 고개를 듭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그 눈빛 속에서 반짝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 이야기는 제 아내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 바람 속에 30년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원 회의실에 네 사람이 모입니다. 윤혜숙, 강태성, 장지현, 그리고 해숙의 동료 문하영입니다. 회의실 창으로 11월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먼지들이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닙니다. 문하영은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해숙의 옛 동료입니다. 그녀가 큰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봉투가 테이블에 닿으며 둔탁한 소리를 냅니다. 해수가 네가 30년 전에 내게 맡긴 거 여기 다 있어. 봉투 안에서 두 장의 폴라로이드 사진과 낡은 보건소 접수증이 나옵니다. 종이들이 세월의 냄새를 풍깁니다. 첫 번째 사진. 신생아의 손목에 채워진 팔찌. 사진이 색이 발에 노르스름하지만 팔찌의 글씨는 여전히 선명합니다. 두 번째 사진. 보건소 분만실 입구.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습니다. 사진 속 분만실 문이 낡고 오래되어 보입니다. 접수증. 1995년 12월 27일. 보건소 분만실. 보호자 윤혜숙.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었고 구겨진 흔적이 있습니다. 지현이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그녀의 손이 떨립니다. 햇살이 사진 위에 내려앉고 30년 전의 그날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그날의 해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그 속에 깊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제 친구 이정연의 아이였습니다. 정연이는 그날 밤 출산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입양 절차를 밟도록 도왔습니다. 태성이 사진을 받아듭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눈물이 사진 위에 떨어지고 빛을 반사합니다. 그날 당신이 준범이를 지현이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그녀의 눈도 촉촉해집니다. 저희가 준범이를 입양한 게 1996년 봄이었어요. 아이는 보건소를 거쳐 입양기관으로 갔고 저희가 그 아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입양을 결심했고 준범이를 만났습니다. 작고 약했지만 생명력이 강한 아이였어요. 해숙이 지연의 손을 잡습니다. 두 여성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만나고 그 위로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습니다. 준범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립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야죠. 당신이 그날 아이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준범이를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문하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종이들이 바스락거립니다. 그리고 이건 병원 기록이야. 내가 아는 간호사한테 부탁해서 받았어. 1995년 12월 27일 이 병원 신생아실 입원 기록. 보호자명 윤혜수. 출산은 보건소 분만실에서 이루어졌고 신생아는 당일 이 병원 신생아실로 이송되어 관찰을 받았습니다. 태성이 그 기록을 받아듭니다. 종이가 그의 손 안에서 떨립니다. 이게 증거입니까? 준범이가 당신 친구의 아들이었다는. 해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그녀의 눈빛이 깊고 맑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은 3가지 증거로 완성되었습니다. 사진, 접수증, 그리고 병원 기록. 감정이 아닌 팩트로. 의심이 아닌 사실로. 회의실의 고요가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거운 침묵이 아닙니다. 마치 눈이 녹은 후의 고요처럼 평화롭고 따뜻한 침묵입니다. 문하영이 분위기를 깨고 웃습니다. 그녀의 웃음이 회의실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다 풀렸네. 오해도 풀렸고, 비밀도 밝혀졌고, 이제 아이들한테 말해야지.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창밖에 햇살이 더욱 밝아지고 먼지들이 빛 속에서 춤을 춥니다. 진실은 무겁지만 진실을 나눈 후의 마음은 가볍습니다. 네 사람은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을 향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의심이 지나고 진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위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집니다. 소희와 준범이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11월의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병실은 따뜻합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함께 들어오지만 곧 병실의 온기에 녹아듭니다. 소희가 놀라서 일어납니다. 엄마? 어머님도? 준범도 어리둥절한 표정입니다. 그의 눈빛이 내 사람을 오갑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태성이 먼저 앞으로 나섭니다. 그는 깊게 허리를 숙입니다. 70년을 살아온 그 당당한 체구가 이 순간만큼은 겸손합니다. 준범아, 소희야, 미안하다. 준범이 황급히 아버지를 일으킵니다. 그의 손이 아버지의 팔을 잡고 떨립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나는 30년 동안 오해 속에서 살았다. 그 오해가 나를 차갑게 만들었고 너희의 행복까지 가로막으려 했어. 그가 해숙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윤혜숙 씨는 배신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생명을 살린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 생명이 바로 너였다, 준범아. 준범이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창밖의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그의 눈이 커집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 앞으로 나서 준범의 손을 잡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만 따뜻합니다. 준범아, 너는 우리의 친아들이 아니야. 우리가 너를 입양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 네, 알아요.
어머니가 예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네가 몰랐던 게 하나 있어. 네 친생모가 누군지, 그리고 누가 너를 살렸는지. 지연이 해숙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고입니다. 윤혜숙 씨의 친구분이 네 친생모였어. 그리고 윤혜숙 씨가 1995년 겨울 네가 태어나는 걸 도왔고 너를 살렸어. 준범이 해숙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립니다. 햇살이 두 사람 사이를 비추고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빛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그럼 제가 어머님 덕분에 해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그래. 너는 내 친구 정연이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날 네가 세상에 나오도록 도왔단다. 준범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햇살에 반짝입니다. 소희가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을 꽉 잡고 온기를 전합니다. 준범 씨, 준범이 해숙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습니다. 병실 바닥의 차가운 감촉이 그의 무릎에 닿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해숙이 그를 일으킵니다. 그녀의 손이 강하고 따뜻합니다. 일어나. 넌 이미 훌륭하게 자랐어. 좋은 부모님을 만났으니까.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태성이 두 사람 앞에 섭니다. 그의 체구가 병실을 가득 채우지만 그의 눈빛은 부드럽습니다. 준범아, 소희야, 나는 너희의 결혼을 축복한다. 진심으로. 그가 다시 허리를 숙입니다. 햇살이 그의 등을 비춥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 공포와 오해 때문에 너희를 힘들게 했다. 준범이 아버지를 안습니다. 두 남자가 서로를 꽉 껴안고 그들의 어깨가 떨립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다 이해해요. 지현이 소희에게 다가갑니다. 그녀가 소희의 손을 잡고 미소 짓습니다. 소희야, 우리 며느리로 와줄 수 있겠니? 소희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네, 어머님. 11월의 찬바람이 창밖에서 불지만 안은 봄처럼 따뜻합니다. 6사람이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닙니다. 오해가 풀린 안도이고 진실이 밝혀진 기쁨이고 가족이 된 감사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얼음이 녹고 씨앗이 싹을 틔우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문하영이 문 밖에서 지켜보며 중얼거립니다. 이거 참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네. 그녀가 웃으며 복도를 걸어갑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리고 점점 멀어집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거리에 매화가 피기 시작합니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조금씩 물러나고 햇살이 따뜻해집니다. 나뭇가지 끝에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고 하늘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소희와 준범의 결혼식. 작은 예식장이지만 따뜻합니다. 창으로 2월의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예식장 안은 꽃향기로 가득합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해숙이 소희의 드레스를 정리합니다. 하얀 드레스가 햇살을 받아 더욱 환하게 빛납니다. 엄마 딸 이쁘지? 소희가 장난스럽게 묻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이고 뺨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해숙이 딸의 손을 잡습니다. 그녀의 손이 따뜻하고 단단합니다. 제일 이쁘다. 엄마, 고마워. 나 지켜줘서. 그리고 준범 씨도 지켜줘서.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당연하지 않아.
엄마는 30년 동안 혼자 그 비밀을 지켰잖아.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해숙이 눈물을 닦습니다. 정연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자기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걸. 소희가 엄마를 안습니다. 모녀가 서로를 꽉 껴안고 드레스 사이로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엄마, 사랑해. 신랑 대기실. 태성이 준범의 넥타이를 고쳐줍니다. 그의 손길이 서툴지만 정성스럽습니다. 긴장되니? 네, 조금요. 나도 긴장된다. 내 아들이 장가가는 날이니까. 준범이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합니다. 아버지, 저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라. 제 생모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태성이 잠시 생각합니다. 창밖의 매화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윤혜숙 씨에게 들은 바로는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지키려 했던 사람이고 그분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너는 이미 닮았다. 따뜻하고 강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준범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맺힙니다. 아버지, 어머니, 평생 감사드릴게요. 우리가 더 감사하다. 우리 아들로 와줘서. 하객들이 자리에 앉고 음악이 흐릅니다. 부드러운 선율이 예식장을 채우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신랑 입장. 준범이 긴장한 얼굴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의 발걸음이 천천히 버진 로드를 밟고 햇살이 그의 어깨를 비춥니다. 신부 입장. 해숙이 소희의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갑니다. 하얀 드레스가 햇살을 받아 빛나고 예식장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립니다. 버진 로드 중간쯤에서 해숙이 멈춥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준범에게 건넵니다. 두 젊은이의 손이 만나고 햇살이 그 손을 비춥니다. 우리 딸 부탁합니다. 준범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지만 확고합니다. 제 생명보다 소중히 하겠습니다. 해숙이 자리로 돌아갑니다. 옆에는 태성과 지연이 앉아 있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 속에 30년의 시간이 녹아 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연결된 사람들, 아니면 선택으로 연결된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답을 압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지키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겨울을 함께 견디고 봄을 함께 맞이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 문하영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밝고 경쾌합니다. 신랑 신부에게 한마디 할게요. 너희 둘의 만남은 운명이었어. 30년 전부터 준비된 운명.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피로 연장이 웃음소리로 가득 차고 행복이 공기 중에 퍼져나갑니다. 소희와 준범이 손을 꽉 잡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의 손이 서로를 꽉 쥐고 그 손 위로 햇살이 내려앉습니다. 해숙의 택시. 룸미러에 작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1995년 12월 27일의 그 사진. 신생아 팔찌 사진이 택시의 흔들림에 따라 미세하게 움직이고 햇살을 반사합니다. 해숙이 핸들을 잡으며 중얼거립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택시 안에 부드럽게 퍼집니다. 정연아, 네 아들 잘 컸다. 행복하게 살 거야. 택시가 서울의 거리를 달립니다.
매화가 피어나는 2월의 거리를.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이 부드럽고 봄이 왔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웃고 나무들이 새싹을 틔우고 세상이 다시 시작됩니다. 겨울을 지나 봄이 오듯 의심을 지나 사실로, 그리고 오해를 지나 가족으로. 이것이 윤혜숙과 강태성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걸어온 길입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진실은 결국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겨울은 끝났고 봄이 왔습니다. 얼음은 녹았고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누르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